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사건은 베버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잔인해서 여러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고 어린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 불편하신 분들은 이번 사건은 스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로버트 베버는 1996년 9월 17일에 태어났고 동생인 마이클 베버는 2년 후인 1998년 11월 4일에 엄마인 에이프릴과 아빠인 데이빗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들의 부모님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만났어요. 엄마인 에이프릴은 결혼했을 당시 만 15세였죠. 그리고 이들은 무려 7명의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로버트가 장남이었고 마이클은 둘째였어요. 사건 당시 형제들의 나이를 얘기해드리자면 크리스탈은 여자아이로 13살이었고 그 밑으로는 남자인 12살짜리 다니엘, 또 그 밑으로는 남자아이인 7살짜리 크리스토퍼, 그리고 5살짜리 빅토리아, 2살짜리 어텀이 있었어요. 이들은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살고 있었고 아빠인 데이빗은 IT 계열에서 일을 했고 돈을 괜찮게 벌었기 때문에 아빠 혼자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데이빗이 굉장히 조용하고 회사 동료들이랑 어울려 노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엄마인 에이프릴은 아이들을 잘 돌보고 보호심이 강한 엄마였죠. 데이빗의 회사 동료들은 그가 사람들이랑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데이빗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가족 전체가 사실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피했고 이웃들이랑도 소통이 전혀 없는 자신들만의 세계에 사는 가족이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않았고 홈스쿨을 했어요. 형제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려 노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죠. 아이들은 놀이터에 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고 항상 뒷뜰에서만 놀았기에 이웃들은 이들이 아이가 7명이나 있는지도 몰랐어요. 회사에 다니는 데이빗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족들은 집 밖을 몇 달 동안이나 안 나간 적도 있었어요. 또 친척들이랑도 왕래를 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한 거의 안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세상과 단절시킨 데에 관한 루머가 있었는데 그 루머는 첫째인 마이클이 유치원에서 성희롱을 당해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아이들을 세상과 단절시켜서 엄마가 보호하는 아래에서 키우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특히 데이빗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보안에 집착도 강해서 집 안에 각 모든 방마다 CCTV를 달아놓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기가 일에 가 있는 동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장치 또한 달아놨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 아이들한테 무한적인 자유를 줬던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인터넷이었죠. 아이들은 인터넷을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엄마인 에이프릴 또한 인터넷에 자주 글을 올리곤 했었는데 자신의 일상에 관한 글이었고 가족들이랑 TV를 보고 있다, 가족들과 보낼 크리스마스가 기대된다 등등 글만 읽으면 굉장히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어요. 또 가끔씩 자신의 사적인 글 또한 쓰면서 자신이 15살 때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7명이나 낳고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딸들은 자기 같은 삶을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쓴 글도 있었어요. 첫째인 로버트랑 둘째인 마이클은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인터넷 사용을 많이 했어요. 이들은 세상과 단절되었는데도 또래 아이들이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죠. 스타워즈, 스포츠카, 락밴드 등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인 로버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두운 관심사도 가지게 되어 연쇄살인마나 총기사건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로버트랑 마이클은 방도 같이 쓰고 나이 차이도 2살밖에 안 나다 보니까 굉장히 친했어요. 그렇게 로버트로부터 시작된 관심사는 마이클에게도 전염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마다 서로가 제일 좋아하는 연쇄살인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곤 했대요. 그리고 이들은 램페이지라는 영화를 같이 보게 됐는데요.
이게 후에 그들이 벌이는 사건에 대해서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세상에는 너무 인구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로버트랑 마이클은 이 영화를 보고 자기들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최소 50명을 죽이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또 다른 계기는 유명세였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명세를 얻고 싶었죠. 그렇게 이들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클라호마 주에서부터 워싱턴주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영화에서처럼 자신들만의 복장과 무기들을 만들어 입고 싶었어요. 그리고 로버트는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갓 직업을 구한 상태였는데 이 직업은 재택근무로 이루어지는 기독교 콜센터 직업이었다고요. 그의 직무는 사람들이 기도를 얻고자 전화를 하면 로버트가 이들이랑 같이 기도를 해주는 직업이었대요. 로버트는 이 돈으로 무기를 살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서서히 방탄조끼, 헬멧, 여러 무기 등을 구하게 됩니다. 이들의 여동생인 크리스탈은 그들의 무기 컬렉션을 보고 걱정이 돼서 부모님한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냥 남자애들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넘기게 됐죠. 그들은 칼이랑 헬멧, 방탄조끼 등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총이랑 총알을 구매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총은 사실 집으로 배달시킬 수가 없어서 동네 총가게로 배달을 보냈고 총알은 집으로 바로 배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가족들이 이거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방해가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온 가족을 몰살시키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총알은 7월 23일 배송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족들을 22일에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들은 밤에 가족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마다 가서 자기들이 모아온 칼 콜렉션을 가지고 살해를 할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겠다고 계획까지 하게 돼요. 나중에 계획이 다 성사되고 경찰이랑 대중에 공개가 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가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질 테고 자신들이 유명해질 테니까 말이죠. 또 이들은 월마트에서 큰 플라스틱 통들을 사서 온 가족들을 죽이고 나면 분해리에서 그 통에 담아서 다락방에 넣어놓고 자신들은 아빠차를 타고 오클라호마주에서 워싱턴주까지 나머지 살인들을 저지르러 떠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2015년 7월 22일 밤 11시 반이 됐어요. 엄마인 에이프릴과 여동생인 크리스탈은 부엌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에이프릴은 크리스탈한테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빠들을 부르라고 시켰어요. 정리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크리스탈은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크리스탈이 들어갔을 때 로버트랑 마이클은 방어복을 갖춰 입고 있었고 침대에는 칼 콜렉션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크리스탈은 수도 없이 이들이 칼과 방어복을 가지고 노는 것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날 마이클은 크리스탈을 보고 로버트한테 방향을 틀어서 그냥 지금 할까? 라고 물었고 로버트는 응 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크리스탈한테 자기 컴퓨터에 보여줄 게 있다면서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쳐다보던 크리스탈의 뒤에서 로버트는 크리스탈의 목을 그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의 계획은 가족들을 조용히 하나하나 영화에서처럼 죽이는 것이었어요. 크리스탈의 목을 그으면 영화에서처럼 조용히 쓰러져서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죠. 크리스탈은 목이 그어졌지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이들은 놀라서 닥치는 대로 크리스탈을 칼로 찌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탈은 있는 힘을 다해서 비명을 계속해서 질렀죠. 심지어 방에서까지 살출을 해서 도망을 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현관문까지 나가서 더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앞마당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에이프릴은 이 비명 소리를 다 들었고 창문을 통해서 마당을 봤는데
피로 뒤덮여 있는 자기의 딸을 보고 충격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는 이때까지 크리스탈을 쫓고 있었는데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고 엄마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에이프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로버트를 함께 맞서 싸웠지만 총 48번을 칼에 찔리고 말았어요. 로버트는 그리고 마이클을 시켜서 크리스탈을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오라고 시켰어요. 이웃들이 보고 신고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마이클은 크리스탈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크리스탈을 보고 이들은 이미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현관 복도에 내버려 두고 추가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크리스탈은 아직 살아있었고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죽은 척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은 척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로버트는 마이클한테 나머지 가족들이 어딨냐고 물었어요. 마이클은 다들 숨어있다고 대답을 했죠. 집에서 일어난 소란 때문에 모든 가족들은 다 깨어 있었어요. 어린 동생들 중 10살이었던 크리스토퍼랑 5살이었던 빅토리아는 이 소동을 듣고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클은 화장실로 가서 이 소동을 다 로버트가 벌인 척을 하면서 자신 또한 위기에 처해 있고 숨게 해달라고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빌게 됩니다. 자신은 마치 연관이 없는 척을 했죠.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불쌍하게 마이클을 믿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마이클은 각각 20번씩 동생들을 칼로 찌르게 됐죠.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동안 12살이었던 다니엘 또한 이 소리를 듣고 아빠의 서재로 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전화기를 발견을 했고 911에 신고를 하고 있었죠. 신고 도중에 마이클은 다시 한번 다니엘의 신뢰를 이용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니엘이 문을 열었을 때 다니엘과 마이클과 로버트는 둘이 같이 방을 습격해서 마이클은 전화기를 바로 부숴버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제발 살려달라고 형들을 사랑한다고 빌었지만 마이클은 로버트한테 다니엘을 가리키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쟤는 네 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빠인 데이빗은 사실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동안 대부분은 잠이 든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자 막판에 일어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공포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장면들을 보게 됐고 바로 로버트한테 달려갔다고 해요. 하지만 로버트는 바로 아빠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를 찌르자마자 이들의 현관에서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형제들은 누구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답하는 대신 뒷문을 통해서 뒷마당에서 이어져 있는 숲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집으로 찾아온 건 경찰이었어요. 다니엘이 건 신고 전화가 끊겨서 이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대원들을 보냈던 것이었죠. 집에서는 응답이 없었지만 경찰들은 집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현관 복도에 누워 있었던 크리스탈이었죠. 경찰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크리스탈을 제일 먼저 발견을 하게 돼요. 경찰은 크리스탈을 제일 먼저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고 병원에서는 크리스탈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집안에서 끔찍한 광경들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엄마인 에이프릴, 아빠인 데이빗, 다니엘, 크리스토퍼, 빅토리아를 발견했고 이 5명은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이들은 모두 합쳐서 100번이 넘게 찔린 채로 발견이 됐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카메라도 발견이 됐고 증거물 또한 확보됐다고 해요. 경찰은 그 증거물이 녹화가 된 동영상인지 수긍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지만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것과 증거물이 함께 발견됐다는 걸로 봐서 대충 짐작은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찰은 제일 막내였던 어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어텀은 자신의 요람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로버트랑 마이클은 집에서 일어나는 난리랑 수많은 형제들 때문에
막내였던 어텀의 존재를 다행히도 잊어버렸다고요. 형제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끼로 어텀의 머리를 내려치는 것이었는데 잊어버린 게 천만다행이에요. 경찰은 그렇게 집에 뒷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하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숲으로 가서 마이클이랑 로버트를 찾으러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숲에 숨어있는 형제들을 발견하게 되죠. 형인 로버트는 순순히 머리에 손을 올리고 웃으면서 경찰 앞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동생인 마이클은 순순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숨어있게 됐죠. 결국 경찰은 경찰견들한테 맡겼어요. 사진을 보시면 마이클은 개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옷이 다 찢겨져 있었고 어깨를 물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국 마이클까지 체포가 됩니다. 로버트는 체포가 되면서 그동안 즐거웠고 내가 한 짓에 자랑스러워요 라고 했다고요. 병원에서는 놀랍게도 크리스탈이 몇 번의 수술 끝에 살아남는 데 성공을 했고 경찰에 진술까지 해줬어요. 그렇게 경찰은 로버트부터 신문을 시작하게 돼요. 로버트는 어떠한 것도 부인을 하지 않았고 사실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좀 죽여야 했다고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나쁜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다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 또한 얻어 걸려서 사회에 득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말했어요. 마이클은 달랐어요. 마이클은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걸 부인하면서 형이 다 했고 자기는 보기만 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로버트는 이미 마이클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를 말했고 둘의 말이 맞지 않다 보니까 경찰은 마이클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했어요. 뭐가 사실인지 맞춰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가 마이클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꾸고 자기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으면 죽을까봐 가담한 것뿐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가담한 건 크리스토퍼를 딱 한 번 칼로 찌른 게 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죠. 그렇게 이 두 형제는 5명에 대한 5건의 1급 살인 혐의와 크리스탈에 대한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받게 돼요. 그렇게 이 둘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로버트는 감옥에서 자살 시도도 했고 2명의 교도관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또 감옥에서 문신 또한 새겼는데 주먹에 무기징역이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들 가족이 살던 집은 부동산 시장에 나왔지만 몇 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관광객들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곳이라고 방문을 하는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고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이 부지를 사버리기로 캠페인을 열게 돼요. 하지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집은 화재로 인해서 불이 타버렸고 이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모아서 이 부지를 사서 집을 허물고 추모기념공원으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